안녕하세요, 이창엽입니다. 오늘은 독감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독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코로나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야기 드리고 싶은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해요. 먼저 독감 환자들이 조금씩 늘고 있어요. 지금 이 유튜브를 촬영하고 있는 오늘 날짜는요 2022년 12월 9일이고요 오늘 우리 병원에서 독감 3분이 확진이 되셨고요, 어제는 2분이 확진이 되셨어요. 대부분 A형 독감이었는데요, B형 독감인 분도 한 분 확진이 되셨어요. 먼저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독감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독감은 다른 감기 바이러스들이랑 다르게 치료법이 명확하게 있어요. 치료제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치료제냐?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흔하게 타미플루로 알고 계시는 오셀타미비르 성분, 우리가 약을 이야기를 할 때 성분명과 상품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셀타미비르라는 성분명의 오리지널 약, 상품명의 이름이 타미플루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오히려 타미플루라는 이름이 제일 친숙하게 느껴지실 거고요. 얘는 하루 2번 5일간 복용을 하시는 약이에요. 만약에 중간에 증상이 개선이 되더라도 반드시 5일을 다 채워서 복용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이러스를 죽일 때 다 죽여버려야지 어설프게 죽이다가 얘가 내성을 획득하면 치료할 수 있는 약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내성 획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5일을 꼬박 다 드시는 걸 권장해요. 이거는 우리 코로나 치료제인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도 마찬가지 이유에서 5일을 꼬박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사제, 수액제제로 들어가는 성분이 있는데요, 걔는 성분 이름은 페라미비르라는 성분이고 상품명은 오리지널 약의 상품명이 페라미플루라고 출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타미플루도 마찬가지고 페라미플루도 마찬가지고 카피약들이 많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먹는 치료제랑 주사 치료제의 차이점, 장단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먹는 코로나 치료제의 장점은, 첫 번째, 그냥 먹으면 된다, 내가 찔리지 않아도 된다, 이거 너무 큰 장점이죠. 두 번째, 비용이 싸다. 비용이 주사 치료제에 비해서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을 거예요. 2020년도 그 이전에도 우리 독감 대유행할 때 치료했던 경험으로 보통 약을 먹고 이틀 내지 3일 후부터 열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 치료약의 기전과 관련돼 있는데요, 우리 코로나 치료제의 기전에 대해서도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독감 먹는 치료제, 물론 주사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치료제의 기전이 이 바이러스들을 죽여주는 성분이 아니고요,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해주는 성분이에요. 타미플루, 페라미플루로 대변되는 이제 오셀타미비르와 페라미비르의 작용 기전은 독감 바이러스의 표면에 있는 뉴라미니다제라는 이제 표면에 돌출되어 있는 단백질이 있는데, 바이러스가 이거를 통해서 세포를 뚫고 들어가서 감염을 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이 효소의 억제제로서 치료약들이 작용을 해요. 그러면 바이러스가 세포 안으로 뚫고 들어가고 침투하고 증식하는 거를 막아주는 거고, 이미 감염돼서 내가 증상이 있는 부분들은 나의 셀프 면역력으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먹는 약으로 했을 때 효과가 느리게 나타나는 거는, 약이 내 몸에 들어가서 장으로 흡수가 돼서 결국 혈액으로 들어가야 약이 작용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약효가 나타나기까지 혈중 약물 농도를 올리는데 먹는 약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 시간 동안에 바이러스가 증식하는 거를 좀 덜 억제할 수 있고, 그 기간 동안에 바이러스가 좀 증식을 하면서 내 증상 회복은 좀 더딜 수 있다 라는 이런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반면에 주사제의 장점은 명확하죠. 한 번 그냥 수액으로 맞는 걸로 치료가 끝납니다. 5일이나 먹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한 번에 고용량으로 들어가서 혈중 농도를 확 높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환자의 증상 호전이 확실히 빠릅니다. 이 주사제가 들어가고 대부분 24시간 이내에 다른 해열제 투약 없이 해열이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열이 나고 있는데 해열제를 투약 안 할 이유는 없겠죠. 그래서 페라미비르라는 주사제를 맞으면서 함께 해열 진통제를 맞고 먹는 해열 진통제를 먹고 있다 보면 대부분 하루 이틀 안에 그냥 환자 컨디션이 빠르게 드라마틱하게 호전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 기간에 있어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주사제를 조금 더 환자들에게 권하는 편이고요. 다만 주사제는 비용이 좀 비싸다 보니 경제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먹는 약으로 치료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요까지 장단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약의 부작용에 대해서 큰 부작용을 알려드려야 될 게 있어요. 그냥 발진이 좀 난다, 약을 먹고 간 수치가 좀 올라간다, 이런 부작용들은 사실 대수롭지 않은 부작용들이에요. 어떤 약에든지 있을 법한 부작용이고요. 그냥 거기에 맞춰서 일어나면 치료를 하면 됩니다. 물론 드물게
뭐 쇼크 온다든지 아니면 피부 발진이 너무 심하게 와서 뭐 스티븐 존슨 신드롬 또는 톡식 에피더말 네크롤라이시스, 이름도 어렵죠. 하여튼 대학병원에 입원해야 될 정도의 피부가 완전 전신이 뒤집어지는 그런 약을 먹고 생기는 병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발진이 좀 생겼다가 아무는 정도고, 근데 우리 예전에 이슈가 된 적이 한 번 있을 거예요. 오셀타미비르라는 성분의 약을 복용을 하고 어린 친구가 뛰어내렸다, 정신착란을 일으켰다, 이런 보고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있었고 해외에서도 있었던,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어요. 의사분들은 대부분 기억을 하실 텐데, 오셀타미비르라는 성분의 약을 처방할 때 환자들에게 꼭 이 점을 주지시켜요. 특히나 부모님한테. 성인에 있어서 그런 보고들은 적어서 좀 덜 신경 써도 되는데, 특히 소아청소년들, 요즘 학교를 중심으로 많이 퍼져나가고 있어서 확진되는 친구들이 거의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 이런 친구들이거든요. 그랬을 때 부모님에게 제가 같이 오시면 설명을 드리고 같이 안 오시면 꼭 전화를 드려서 설명하는 것이, 이 약을 드시는 동안에 꼭 옆에 보호자가 붙어 있어서 주의 깊게 관찰을 하세요. 만약에 선망 증상 비슷하게 환각이나 환청이 들려서 뛰어내리는 행위를 하면 막아줘야 되잖아요, 보호자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환자분들께 꼭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러면 주사제 페라미비르 성분은 어떠냐? 페라미비르 투약 이후에 착란 증상이 와서 뛰어내렸다라고 하는 보고는 단 한 건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약 부작용 때문인지, 아니면 이 친구가 열이 나고, 우리 열이 나면 뇌 활동이 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거든요. 열 때문인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그래서 약 때문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어요. 비교적 상대적으로 먹는 약에 비해서 주사제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설사 이 페라미빌이라는 성분 때문에 정신착란을 일으킨다고 하더라도 지켜봐야 되는 시간이 짧잖아요. 회복되는 기간이 짧으니까. 하루 이틀이면 대부분 좋아지니까. 그래서 먹는 약을 먹었을 때는 5일 정도 잘 주의 깊게 지켜봐 줘야 하고요, 어린 친구들을. 주사제를 했을 때는 하루 이틀 정도만 잘 지켜봐 주면 된다. 요거는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으로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환자분들이 많이 묻는 질문, 독감도 격리해야 되나요? 인플루엔자도 격리를 해야 되나요? 학교에서 서류 제출을 요청해요. 나 학교 가도 돼요?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페라미비르라는 주사치료제는 출시된 지 오래되지 않았어요. 먹는 약이 먼저 출시되고 한참 있다가 주사제가 출시가 됐는데, 이 주사제가 나오기 전에는 기준이 이랬어요. 일주일 격리 권장. 그러니까 인플루엔자 먹는 치료제 오셀타미비르 성분을 5일간 복용을 하게 되겠죠. 5일 복용을 하고 그 이후에 24시간 동안 열이 나지 않으면, 해열제를 먹지 않고 열이 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감염력이 줄어든다, 전염력이 줄어든다 라고 해서 그 이후에 격리 해제를 하는 걸로 권장돼 왔었어요. 지금도 인플루엔자 감염에서 격리에 대한 기준은 권장사항입니다. 근데 학교 같은 집단시설에서는 권장사항조차도 잘 지켜줘야 되니까 권장사항을 지키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주사제는 오히려 하루 이틀 지나면 바이러스 배출량이 확 줄어들면서 열이 안 나요. 그러면 열 나는 걸 기준으로 격리 기준을 지금을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해열이 되고 24시간 이후 지나면 격리 해제를 하는 걸로 보거든요. 그럼 주사 치료제를 맞으면 보통 3일 정도면 격리를 해제하시고 학교 등교를 하셔도 큰 문제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국가 지침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코로나도 지금 그렇게 바뀌었지만 독감도 마찬가지로 격리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뭐 처벌이 있거나 행정처분이 있거나 뭐 이런 건 아닌데, 그래도 다른 사람한테 전염시키는 거를 가급적 자제를 해야 되니까 주의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로나랑 인플루엔자의 진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코로나 시기를 겪어오면서 코로나 진단 방법에 대해서는 환자분들이 너무 많이 알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아직도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열이 나고 근육통이 너무 심하고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신속항원 검사를 했는데 음성이 나왔어요. 여기서 음성이 나오면 이게 코로나가 아니냐?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속항원 검사의 정확도가 100%가 아니에요. 신속항원 검사의 정확도가 대략 뭐 80%에서 90%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검사 정확도에 대해서도 제가 좀 할 이야기가 많긴 한데 뒤로 미루고요. 어쨌든 80~90%의 정확도라면 나머지 10%, 20%의 환자들은 검사 결과가 틀렸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틀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이 왜 생기냐면요. 1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1번, 예를 들어서 PCR 검사 그리고 신속항원 검사 두 가지 검사가 있는데 PCR 검사가 조금 더 신속항원 검사보다 민감한 검사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내 몸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 지금 배출하고 있는데, 또는 인플루엔자 똑같습니다. 두 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막 배출을 하고 있는데 그 양이 30개가 배출될 때는 신속항원 검사, PCR 검사 둘 다 잡아낼 수 있어요. 이 30개라는 거는 제가 예를 든 거예요. 근데 10개가 배출되고 있을 때는 PCR 검사는 잡아내는데 신속항원 검사는 못 잡아내요. 그리고 3개가 배출되고 있을 때는 PCR 검사, 신속항원 검사 둘 다 못 잡아냅니다. 그래서 검사 오류가 생기는 거고요. 대부분 증상의 초기 발현기 때 이런 일들이 생겨요. 처음에 가서 나는 열나고 힘들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또는 자가키트를 했는데 음성이었다. 근데 이틀 3일 있다가 검사를 해봤더니 양성이 나왔다 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바이러스 배출량과 좀 연관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검체 채취하는 방법에서도 오류가 좀 생길 수 있는데요. 이거는 좀 불가피한 측면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검사를 하는데, 저도 이제 올해 2월 달부터 검사를 했으니까 검사에 대한 경험이 쭉 축적이 됐잖아요. 내가 인후통이 심하다고 호소를 하면 목에서 채취하는 것이 좀 더 정확도가 높고요. 내가 콧물이 많고 코 증상을 많이 호소하면 코에서 채취하는 것이 좀 더 정확도가 높아요. 근데 어떤 것이 옳은 검사법이냐? 그건 없어요. 만약에 바이러스 배출량이 많다면 어디에서 채취해도 양성이 나올 거예요. 우리 병원에 오셨는데 그런 분들 가끔 있어요. 양성인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이 환자가 양성인 것 같은데 검체 채취를 했는데 음성이 나왔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검사해 봅시다 라고 권유를 하고요. 그리고 구인두가 조금 더 정확도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는 보편적으로는 입으로 하는 검사, 구인두 도말 채취를 선호합니다. PCR 검사는 아무래도 조금 더 민감도가 더 높다 보니까 바이러스 배출량이 적어도 감지해낼 수 있는 거고요.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독감 검사를 했는데 독감 키트에서 음성이 나왔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얘는 독감 환자랑 접촉한 이력도 있고 증상도 너무 독감 같아서 열나고 막, 그래서 우리 PCR 한번 보내보자 이야기를 해서 PCR 검사를 보냈더니 PCR에서는 아니나 다를까 독감 양성이 나왔더라고요. 이런 케이스도 있고, 또 오늘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 하면 코로나 검사 결과가 미결정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미결정은 뭐냐? 재검을 하라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코로나 검사를 볼 때 CT 값이라는 값을 봐요. 바이러스가 얼마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배출하는 유전자를 우리 디텍트하는 게 PCR 검사인데, 그 유전자의 양이 너무나 작을 때 이렇게 미결정으로 결과 보고를 해줍니다. 아까 제가 3개 배출할 때는 PCR도 못 잡아낸다고 했잖아요. CT 값이 너무 높으면, CT 값은 높을수록 전염력이 낮은 거거든요. 우리 의사들끼리 너무 어려운 이야기인가 이거는?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고 관심 없으신 분들은 넘기십시오. 코로나 PCR 검사를 했을 때 20 정도 되면은 전염력이 굉장히 높은 상태예요. 그리고 30이 넘어가면 전염력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PCR 검사를 했는데 이 친구는 CT 값이 32 정도 나왔어요. CT 값 3가지를 보는데 그 중에 2가지 유전자에서 32가 나왔고요. 제가 그 친구한테 설명을 해주길, 너는 지금 너무 코로나 초기에 검사를 해서 이게 이렇게 나온 것 같다. 아마 내일이나 모레 검사를 하면 확실하게 양성이 나올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는데, 너무 초기에 검사를 해서 PCR 검사 결과가 미결정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회복기에 내 바이러스 배출량이 거의 없을 때 PCR 검사를 하면 CT 값이 30 이상이 나오면서 미결정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선원분들, 배에 승선하는 분들, 또 지금은 뭐 해외 출국할 때 PCR 검사를 하고 잘 안 하지만 예전에 한창 해외 출국용으로 PCR 검사를 하는데 양성이 또는 미결정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경우 보면 뭐 1주 전에, 2주 전에 나는 코로나 확진됐었던 기록이 있었고, 회복이 돼서 더 이상 바이러스 배출이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태지만 아직 조금 배출량이 있어서 미결정 또는 양성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정도 설명을 드렸으면 코로나, 독감, 신속항원 검사, PCR 검사가 왜 차이가 나는지 어떤 조금 설명이 됐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즘은 증상만 가지고는 너무 구분이 잘 안 가요. 제가 예전에 올려드린 영상에서 독감, 코로나 증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올려드렸던 영상이 있는데, 물론 독감이 조금 더 감기, 몸살, 근육통 쪽으로 오는 것 같고 코로나가 조금 더 인후통 쪽으로 오는 것 같기는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100% 감별을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지금 유행하고 있는 바이러스들은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뭐 또 메타뉴모 바이러스, 또 RS 바이러스, 다양한 감기를 일으킬 수 있는 바이러스들이 돌아가면서 유행을 하고 있어요. 11월 달에는
예전에는 메타뉴모 바이러스가 좀 우세종으로 많이 유행을 했다고 하고, 최근에는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좀 더 치고 올라오는 추세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 바이러스들에 대해서도 검사하는 검사 방법이 있어요. PCR 검사를 하기도 하고, 뭐 비급여로 바이러스 원인에 대한 검사 방법이 있긴 하지만, 이 바이러스들까지 찾아내기 위해서 검사를 하세요라는 이야기는 잘 안 해요. 왜냐하면 그 바이러스들, 어떤 바이러스가 됐던 치료 방법이 별로 달라지진 않아요. 결국 보존적 치료라고 하죠. 열 나면 열 떨어뜨려주고, 기침 나면 기침 덜하게 해주고, 콧물 나면 콧물 덜 나게 해주고, 또 거기에 더해서 면역 치료 하시면 더 도움이 될 거고, 이런 보존적 치료가 치료법이고, 치료법이 달라지지 않으니 굳이 바이러스가 뭔지 확인하는 거는 역학적으로는 의미가 있겠으나 환자 개개인에는 그 비용을 투자할 가치가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 독감은 확진이 되면 치료법이 완전히 달라져요. 페라미비르나 오셀타미비르 주면은 환자가 확 좋아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치료법이 달라지니까 독감은 검사하는 게 엄청나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검사를 하셔야 되는 이유가 전염력이 너무 강해요. 독감은 코로나만큼 아직 전염력이 강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이번 독감은. 예전에 인플루엔자 엄청 대유행했던 거를 몇 번 경험을 하셨던 기억이 나실 거예요. 2010년도였는지 2011년도였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타미플루 이런 약들이 나오지도 않았을 시기고 완전 코로나 같은 이런 사태처럼 독감 대유행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독감은 전염력이 엄청 강력했어요. 근데 올해 지금 유행하고 있는 독감은 전염력이 그 정도까지 강력한 것 같진 않아요. 그렇지만 코로나는 전염력이 독감보다 더 강하니까 검사를 해서 가급적 빨리 다른 사람과 격리를 해주는 것이 좀 도움이 돼서 검사를 하고 있는 그 검사 이유가 되겠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감기 증상이 있다라고 했을 때 독감 검사, 코로나 검사 같이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이제 독감 검사를 해보세요 라고 권하면, 난 독감 예방접종 맞았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독감 예방접종을 맞았다고 해서 내가 독감이 안 걸리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 이거는 독감 예방접종이 어떻게 해서 형성됐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독감은 엄청나게 많은 종류가 있어요. 많은 종류와 변이가 있어요. 코로나도 변이가 많죠. 뭐 여러분들 오미크론 이런 거, 뭐 알파, 베타, 그리고 뭐 켄타우루스, BA 2.5, BA 5 뭐 이런 거 들어보셨는데, 독감은 코로나 이전에 굉장히 변이가 잘 일어나던 바이러스였어요. 독감 중에 뭐 H1N1, H5N7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전에 한때 엄청나게 강력한 병독성으로 유행했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H1N1이었고요. 그건 뭐냐? 독감 바이러스 표면에 있는 단백질 중에 헤마글루틴이라는 것과 아까 말씀드렸던 유라미니다제라는 두 가지 단백질이 그 타입이 뭐냐에 따라서 H1N1, 뭐 H5N7 뭐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독감 예방접종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냐 하면요, WHO에서 올해 유행할 것 같은 독감 바이러스를 찍습니다. 거기서 WHO가 바보가 아니니 깬돌을 찝진 않겠죠. 그래서 이제 올해 유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종에 대해서 그 중에 4가지를 선별합니다. 그게 4가 백신이에요. 3가 백신은 예전에는 3개를 선별을 했어요. 요즘은 3가 백신은 없어졌으니까 확률이 제일 높은 4가지를 선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백신을 만들고요, 그거를 접종을 합니다. 그럼 독감 대유행은 언제 일어나냐? WHO의 깬또가 틀렸을 때. 올해 예상을 해서 이렇게 줬는데, 찍었는데 틀린 거예요, 올해. 그러면 그 해는 독감 대유행이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아도 WHO에서 권장하는 걸로 만든 백신을 맞았다 하더라도 이제 100% 예방이 되는 것도 아니고, 첫 번째. 두 번째, 그 외에 다른 종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내가 감염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접종을 한다고 해서 이게 독감이 안 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접종을 했다 하더라도 증상이 있으면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장을 드려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진료실에서 많이 묻는 내용들, 설명드려야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렸던 것 같고요. 요즘 뭐 막 감기 환자들이 막 늘고 있어요. 독감인지 코로나인지 또 아까 말했던 다른 종류의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하여튼 회복 잘 하셔야 되고요. 면역력 잘 챙기시고요. 건강 챙기시고요. 피곤하고 무리하고 하면 잠 안 자고 이러면은 내 면역력이 떨어져서 이런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해지니까 여러분들 건강을 챙기시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면역력이에요. 내 면역력을 잘 챙겨 놓으시면 그런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내가 어렵지 않게 이겨낼 수 있으니까 내 면역력 잘 챙기시고요. 내 면역력을 어떻게 챙겨야 되나에 대한 부분들 앞에 영상들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겨울이 시작이잖아요. 12월 시작인데
이번 겨울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